평신도 운동이 있지만 대부분은 정의권 사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가장 빛을 발하던 그런 시기가 70년대 운동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자기의 경험들을 어떤 그런 축적시킨 그런 평신도 그룹들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천주교 운동권의 결집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천사협으로 나타나요. 천사협은 뭐냐면 천주교 사회운동 협의회 라는 거, 천주교 사회운동 협의회인데 사무실이 그 지금 평화방송이 그 건물에 계속 있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건물 그때 몇 층이었더라? 4층인가? 몇 층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센터 6층인가 8층인가에는 정평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층인가 정의권 사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동에 다 모여 있었어요. 여기 다 천주교 사회운동 협의회, 정의권 사재단, 그다음에 정평이, 이게 명동 그 센터와 평화방송 빌딩 여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 연대체로 일이 터지면은 사재단과 정평이는 공식 기관이고 사재단은 비공식 저기 사제운동 기관이고 기구고, 그다음에 그 천사협 평신도 운동 그룹이 같이 움직였어요. 모든 행동을 할 때 같이 움직였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실제로 정평이나 이런 데에도 그 평신도 대표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천주교 사회운동 협의회라고 하는 어떤 연합체가 만들어졌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84년에는. 그리고 그 초대 의장을 그 빈민운동을 해오던 그 재정우 선생이 맡았죠. 재정우 선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 상계동 올림픽 어쩌고 그렇죠. 상계동 철거민들이 이제 명성당 드물머리에서 이제 농성을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주도했던 그룹 중에 하나고, 나중에 상계동 목동 해가지고 그 철거 투쟁을 주도했던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나중에 시흥의 그 보금자리라고 하는 그 이주 어떤 그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죠. 이때 이제 같이 재정우 선생이 일했던 분이 정의로 신부님이시고요. 정의로 신부님은 나중에는 이제 솔매, 청주 쪽에 솔매로 가서 농민운동. 그래서 정의로 신부님은 원래는 농민운동을 처음부터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빈민운동을 먼저 하게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원래 꿈꾸던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게 된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사협 구성 멤버들이 여기에는 교회 공식단체도 들어오고 비공식단체들도 다 같이 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 카톨릭 농민회랑 카톨릭 노동청년회는 공식단체예요. 교회. 공식단체지만은 카톨릭 노동사목 전국협의회라든가 아니면은 천주교 도시민회, 재정우 선생이 하던 천주교 도시민회 이런 거는 비공인단체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모든 운동의 중심이 명동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명동성당 청년단체 협의회, 청년단체 연합회가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그 소속 단체들도 엄청 많았었고 인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명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당의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본당에 있는 청년애들이 대부분 운동권이야. 그러니까 천주교 자체가 운동권이야. 그때 생각하면 참,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유월항쟁 끝나고 나서 그 대선 치르잖아요. 그때 그 공정선거 감시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처음으로. 근데 저도 그거 했거든요. 근데 천주교 공정선거 감시단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정평이에서 막 그걸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서강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강대 팀을 묶여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세는 건데, 그때 공정선거 감시단 하는데 그때 정권은 여전히 오공화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공정선거를 위한 포스터 붙이고 다녔거든요. 선거운동할 때 붙이고 다니는데 한 번은 그 동인천에서 그 붙이러 나갔다가 딱 붙이고 있는데 봉고차가 저 앞에서 탁 쓰는 거야 갑자기. 그때 사법경찰인 것 같아. 깡패인지 사법경찰 확 튀어나오더라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연락이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는데 겁나잖아. 걔들 백골단 특히 이런 애들 무섭거든요. 막
도망가네. 그 동이천 이 창가 뒤쪽으로 가니까 룸사롱이 저기 걸로 쏙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룸사롱에 룸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친구랑 둘이 처음 와본 거야. 돈도 없어. 아가씨가 들어온. 이 얘기 하면 이거 아무튼 그 아가씨가 듣는데 사실은요 그러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맥주랑 안주를 그냥 주더라. 예. 인간적인 측면에서. 전화번호 따고 그 나왔는데 한번 보긴 했는데 못 봤어. 근데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본당에서도 대학생 연합회를 했거든요. 아주 본당 대학생 연합회 회장이었는데 그때 본당 우리 친구들도 다 선거감시단 같이 하고 그때 생각 그때는 모든 게 다 독립운동하는 것 같았으니까 약간은 무섭기도 하고 약간 어떤 그런 자긍심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랬던 때죠. 이때 보면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주전 멤버가 정우경 신부님, 그 다음에 평신도로는 정성원 씨, 이병철 씨, 이길재 선생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주 짱짱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병철 선생은 이제 귀농운동본부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길재 선생은 한살림운동, 신영민 합동조합 운동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정성원 씨 민영위험사업회 이사장 하셨죠 얼마 전까지. 그런 분들이 농민회 출신이고 카드는 노동사목에서는 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우린 그 당시 선수라고 불러 선수 운동선수. 그때 선수가 대표 선수가 이제 윤순녀, 박순희, 정인숙 선배 정도가 됐죠. 제가 이제 카드 노동사목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아주 아무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청년에는 기춘 씨가 이제 기춘 선배가 이때 회장이었는데 이 유월항쟁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명청. 왜냐하면 마지막 그 농성 그 마지막 보루가 명농당이었잖아요. 그죠? 유월항쟁 때 마지막 가지고 그때 이제 추경님이 이 학생들을 잡아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내 뒤에는 뭐 수녀가 있고 뭐 어쩌고 그 얘기를 했던 유명한 그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동명 변호사, 유현석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조영래 변호사랑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특히 이제 정평이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나중에는 그 이런 어른들끼리의 모임을 따로 만들었어요. 또 천사협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어르신들은 이제 천정연, 천주교 정유관 정육연합회 그게 천정연을 만들어서 그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모임을 하면서 빈모임이라고 소모임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천사협도 그렇고 역량이 기울어지면서 합쳐서 이름은 천정연으로 한다. 그게 지금의 천정연 온 거예요. 합친 거예요. 어르신들 그룹하고 이른바 그다음에 운동권 조직들하고 합친 거죠. 그리고 이 천사협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조직이 있다. 전국 목포 천사협, 뭐 원주 천사협은 없었던 것 같고 아무튼 대구 천사협은 없었고 다른 그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다 천사협이 있었죠. 지역과 부문 연대 조직. 부문은 아까 노동, 농민, 빈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지역은 그 지역별로 그런 연대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정평이 그때 간사했던 분이 이제 문국주 선배인데 이분이 나중에 공동선 발행인도 하셨죠. 저랑은 가장 오래 일했던 이쪽 바닥에서는 선배인데 이분 다 뭐 훌륭한 분이죠 다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민통련이라고 있어요. 이부영 씨라든가 이런 민통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공식 이름이 민통련이 뭔지 민주통일운동연합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민통련이라고는 제야 조직 중에 가장 큰 건데 그 당시에 이 민통련 사무국이 노동사무하고 사무국을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천주교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주교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공권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천주교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동사무에 있을 때 문익환 목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셨어요. 회의하러. 장충동에 있을 때.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지역적으로는 부산에서는 송기인 신부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고, 안동에서는 유광하 신부님. 유광하 신부님하고 정우영 신부님은 거의 중마교구 같고, 아무튼 그 아주 박격한 절친이셨고, 거의 1년 차이로 돌아가셨어요. 유광하 신부님. 둘 다 같은 병으로. 폐섬유경화증인가? 뭐 이러고 돌아가셨었는데. 송기인 신부님은 뭐 잘 알죠? 노무현한테 세례명 줬고, 세례 줬고,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죠. 이게 이제 송기인 신부님이시죠. 그렇고요. 그래서 평신도 운동이 자기 조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제 운동과 같이 나란히 동반하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이제 의미 있는 곳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조직들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재정구 선생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재정구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정의로 신부님하고 빈민운동 하던 대부이시고, 천도빈이라고 그러는데 천주교 도시민회를 만들었던 분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이 양반이 나중에 그 김영삼하고 그 87 대선 때 김영삼하고 김대중하고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이때 이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이 양쪽으로 다 러브콜을 받았는데 안 가요, 우리로. 안 가고 나중에 이제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따로 정당을 만들어요. 운동권, 제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을 만들어요.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김영삼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김영삼이 나중에 3당 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 어떻게 하다 보니 한나라당이 된 거야. 그런 그 역정을 밟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 선생님. 뭐냐면 카톨릭 운동의 영적 신학적 기반을 제공했던 스승이 재정구 선생님. 이 사람은 천도빈에만 영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전체 카톨릭 운동에 그 당시 운동이 외피로는 세력화론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크게 보면 외피로는 뭐냐면 교회를 외피로 쓰고 자기가 원하는 변화운동을 하겠다는 거고요. 세력화론은 뭐냐면 신앙의 근거에서 신앙운동의 확장으로서 민주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갈라섰어요. 뭐 그 당시 상황에서 어느 게 더 옳다 그렇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농민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 교회 조직이지만 거기에 신경 아닌 사람도 다 같이 들어갈 활동했거든요. 그럼 뭐 외표론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아주 신앙이 투철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또 이 사람도 세력화론이라고. 그게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저기들이 있었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어떤 그 영적 기반 위에서 이제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이라든가 교회론에 대해서 정립하는데 그 활동가들을 계속 교육시켰던 어떤 그 당시로는 사실은 유일한 스승이었던 거예요. 정의로 신부님 빼고. 정의로 신부님하고 재정구 선생이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운동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이론적인 측면이라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던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톨릭을 나름 대변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정기에 투신한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우리 한국사에서 장면 선생하고 장면의 계보를 이은 김대중 선생하고 그 다음에 이효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교회적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효상은 대구여고의 전적인 지지 위에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장면과 김대중, 김수환, 주기영, 지하순 그 라인 쫙 가져오잖아요. 노기남부터 시작해서 쫙 그 라인을 교회 지도부의 라인을 타고 오거든요. 근데 재정구 선생은 아예 바닥 백성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 혼자 우뚝 서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휘둘리지 않는, 교계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재정구 선생은 그 인상도 되게 좋아요. 굉장히 따뜻하게 느낌이 와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니 어릴 때 멋진 아저씨라는 느낌이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굉장히 멋있는 분인데 아무튼 막판에 이제 김대중 씨랑 갈라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진보 운동한 사람들은 비판적 지지라 그래서 김대중 쪽으로 많이 붙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난 김대중도 싫어. 그리고 이제 아무튼 오히려 김영삼 쪽으로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나중에 87년 대선에 가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잊혀졌어요. 재정권 상황이 잊혀졌지만 그 정치적인 역정은 접어들더라도 천주교 운동과 관련해서는 내가 볼 때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다. 한 사람 뽑으면 최종훈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교회가 나온 그 현대사에서는 이런 분이 아직 한국 교회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영적 기반을 제공하면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살면서 대중들과 함께 호흡. 그게 어렵잖아. 실제 이게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만 하거든 보통.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이론적 작업까지 같이 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수행도 하고 뭐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그러셨다 그래요. 요가 같은 것도 하시고 아무튼 네, 그 몸수련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지도자가 없잖아요. 저만 해도 맨날 입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정의로 신부님하고 이 두 분이 두 분 다 그래. 그래서 우리 천주교 운동에서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재종호 선생하고 정의로 신부입니다. 80년대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86년, 87년 유월항쟁 직전이에요. 86년이면 그 헌법 안 바꾸겠다라고 이제 전두환이 발표를 하고 그 호원을 철폐하라는 호원 철폐 운동이 벌어지고 86년이 바로 인천에서 인천 사태라는 게 터져요. 인천 시민회관에서 막 그 호원 철폐 주장하는 시위가 벌어져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호원 철폐 운동이 전국적으로 막 메아리 치고 그럴 때 민주정부 수립, 직선제 쟁취 이 얘기가 막 나올 때 86년 5월 바로 그때 두 달 후인 7월 5일 날 이호상 씨의 둘째 아들인 이문희 보좌 주교께서 제8대 대구 교구장으로 착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신 체제가 시작된 1972년도 10월 7일 날 38살의 나이로 원래 군종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네. 38살의 나이로 보좌주교가 돼요. 보좌주교가 되어서 이제 서정길 주교가 키운 거죠. 근데 서정길 주교가 이제 안 물어라. 끝까지 그 권력을 갖고 있다가 거의 몇 년 만에 14년 만에 교구장직을 물려준 거야. 할 때까지 하고. 그래도 어린데. 그래가지고 교구장이 됩니다. 이때 교구장이 될 때 나 얼굴인데 이때 되면 이때쯤 주교가 되는 게 맞는 정도의 이제 교구장이 이때 돼요. 아무튼간에 이문희 주교는 원래 그 경북대 정치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정치가가 되고 싶은 꿈이었대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그래서 프랑스 리옹에서 그 신학대학 가서 그 철학 공부도 하고 파리에 사제품도 받긴 했지만 원래 정치가가 되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런 그 정치 경제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 어떤 정신 세계를 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건 또 특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신부가 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주교가 돼서도 정치적인 꿈을 실현하신 듯한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문희 주교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해요. 원래 이호상 씨가 대단한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도 대단한 보스, 그러니까 보스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신학생들이나 신부들이 로마나 이런 데 유학을 가잖아. 그러면 늘 외국 나갈 때마다 거기 들려서 자기 교구 유학생들 만나서 돈 주고 먹을 거 사주고 안아주고 그 기운이 나죠. 뿅 가는 거야. 충성하게.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아버지지. 네. 충성하는 충성. 그러니까 자부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요. 민주교.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자기 교구 신부들, 그러니까 신부들한테 충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보스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 물러났는데도 그 여전히 세력을 갖고 있죠. 대구 교관에서 새로 교부장 되신 분이 이제 마음대로 못하죠, 사실은 교부를. 그리고 소위 말해서 6월 항쟁이 터지게 돼. 87년. 그는 1월 13일 날 박병철 군이 물고문으로 이제 사망을 하죠. 그리고 2월 7일 날 박병철 군 범국민 추모 대회를 열어요. 추도회를 열고, 그리고 그 5월 4일 날 이거는 이제 그 후원철폐 관련된 거예요. 후원철폐에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사제들이 571명이 단식에 들어갑니다. 사제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5월부터 87년 5월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데 5월 4일 날 단식 들어가고 5월 18일 날 광주항쟁 7주년 기념미사를 명동 대성당에서 하면서 정의군 사제단 김승훈 신부님께서 대표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을 발표하죠. 이거 원래 그 옥에서 이부영 씨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NCCK 종로가죠. NCCK 기독교 교회협회 쪽에도 문의를 한다 봐요. 너희가 좀 이거 해줄 수 있냐? 근데 그래서 너무 성공하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 무서워서. 가지고 천주교 쪽 함세웅 신부한테 간 거야. 함세웅 신부가 이렇게 그 영화 봤죠? 네. 그 함신부거든. 이 캐스팅은 좀 이상하게 했어. 아무튼간에 그 함신부님 이렇게 했는데 함신부님이 뭐 또 워낙에 도드라져가지고 그 함신부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좋은 일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 이제 김승훈 신부님이에요. 이분은 호인이에요. 김승훈 신부님하고는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짜장면. 그래서 명동에서 뭐 일만 있으면 김승훈 신부님이 늘 거기 명보석이라고 있어요. 성당 바로 앞에. 지금 없었는데. 네. 그래서 늘 맛있어요. 짜장면하고 짬뽕을 다 사줘. 네. 늘 수십 명을 매번 사줘 그렇게. 가지고 짜장면을 엄청 얻어 먹었는데 중국집을 좋아하시는 거. 명보석을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근데 아무튼 이 신부님이 볼 때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요. 딱 보면. 근데 이분 회고록을 제가 썼거든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만나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너무 지극하시고 효자이시고 아주 여성적이에요. 말씀도 천천하시고 아무튼 특별한 분이에요. 김성훈 신부. 이분이 이제 그럼 내가 해야지 뭐. 그러니까 총대는 내가 매는 거야. 총대를 이제 김성훈 신부님이 맨 거죠. 아주 이긴요. 뻥 터진 거죠. 그리고 5월 27일 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6월 항쟁이 막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10일 날 그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이때 이제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를 딱 지명하는 날이에요. 이날 그 번국민대회를 같은 날 터뜨렸어요. 한쪽에서 체육관에서 막 노태우가 막 꽃다발 받고 막 이럴 때 밖에서는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어? 번국민대회가 열려. 그러니까 6월 항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6월 15일 날 저녁 8시에는 명동당에서 전국 차원의 기도회를 크게 열죠. 이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강론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조들의 순교로 이루어진 이 신성한 성령이 무너질 때 국민 양심의 보루가 무너진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리는 6월 예수성심 성월은 전 국민의 열기 속에 뚜렷이 드러난 하느님의 뜻인 민주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생활 속에 행동하는 부름을 받은 때이고 이는 곧 십자가의 때이며 십자가를 지고 민주화를 위해 이 부름에 응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대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순교에 대한 얘기예요. 일제 시기에는 황군에 나가라 순교 정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해방군과 한국전쟁 때는 순교의 정신으로 전쟁에 나가서 공산당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그다음에 그 박정희가 들어서고 나서는 순교의 정신으로 재건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의 국가의 부응한 국가의 명령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순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순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대목이다. 라는 거고요. 그 6월항쟁 얘기 끝이에요. 다 아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근데 6월항쟁 후에 이제 소위 뭐 대선이 있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87년 11월에 우리 교회에서도 방송하고 신문 만들자라고 결의가 되고, 그 다음에 88년 5월에 평화신문이 창간이 됩니다. 그때 사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함세무 신부님이시고요. 90년 4월 15일에는 평화방송이 개국이 되죠.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근데 평화신문이 나왔을 때 여기 광고를 한번 보세요. 광고랑 신문 보면 왼쪽에는 광주의 비극 솔로몬 지혜로 풀어야 국민에게 희망 안겨주는 정치를 김유산 추경 회견, 뭐 밑에는 언론 투의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광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포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목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권인숙 양 온몸으로 외치는 절규, 통역당 사건 무기수 신영복 씨 옥중 편지 2, 감방은 역사의식 일깨우는 교실. 세 번째, 여자 삼청교육대 참혹한 실상 고발, 눈에는 눈 멀어지는 남북한 실상 생생한 비교. 이런 글들이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온 편지 신영 선생 이게 이제 평화신문의 시 굉장히 급진적인 신문이 나온 거예요. 이때 필진이 사실은 한겨레부터 났죠. 평화신문이. 그런데 몇 년 못 가서 91년도에 노동조합 파업을 합니다. 평화신문에서. 그건 뭐냐면은 이제 뭐 공정 언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때 함세무 신부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만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심정이 상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함신부님이 불쾌하다. 빈정이 상했나 봐. 빈정.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목숨 걸고 같이 민주화운동을 싸우는데 이리 와서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27명이 해고가 됩니다. 그게 그 70년대 이후에 최고로 많이 해고가 됩니다. 그 기자들이 대부분 한겨레로 가요. 그래서 한겨레가 확 커요. 아주 뛰어난 기자들이 다 한겨레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세웅 신부님은 이제 그런 노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좀 물러나고요. 조덕현 신부님이 후임 사장으로 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덕현 신부님은 전형적인 군종 신부로 베트남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귀국한 사람. 끝까지 베트남에서 싸우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지금의 평화신문을 일구신 분이 조덕현 신부님이시다. 그 91년도에 이제 가지고 평화신문 평화방송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후로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91년도가 아니라 2016년에는 내가 뭐 잘못 얘기해. 91년도에 파업이 있었구나. 맞구나. 2016년에 그 카톨릭 평화방송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평화방송이. 그죠? 완전히 앞에 이제 카톨릭이란 말을 붙인 거죠. 근데 평화방송 그래도 다 카톨릭인 거 아는데 굳이 왜 카톨릭? 좀 더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그거 아마 그런 흐름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라고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님께서 뭐 성령께서 이렇게 하다가 성령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극존칭을 계속 갖다 붙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교회 안에. 그리고 예전에는 그거 안 했는데 최근에는 미사할 때 어떤 본당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매일 주일 미사 때마다 이렇게 들고 가잖아. 진짜요? 예, 이렇게 들고 가고 요번에 못 봤는데. 그게 옛날에는 안 했어요 그런 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예.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분노 출판사에서 네, 새로 뭐 네. 그 성경 커버 금장으로 이렇게 네, 만들었어요. 막 멋있게 이렇게 무슨 황제들 뭐 하는 것처럼 칙서처럼 그거 만들어 외장 그거 하는 거 성경 싸는 거 네. 거포장지 만들었다고 막 홍보하더라고. 그거 아마 엄청 팔릴 것 같아. 비싸게. 여기다 금치를 금칠해가지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 만든 거지. 네. 돈 벌어야 되니까 거기도. 아니, 분도는 분도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 좀 벌어도 네, 되는데 벌어도 돼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지금 교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치장할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성경 그 미사 통상문이나 기도문 보면 너로 하여 하느님을 너라고 불렀거든요. 너로 하여 내 영혼이 뭐 연도 같은 거 봤을 때 너로 하여 뭐 너로 하여 막 그래. 당신께서 예. 당신이란 말 없어요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럼 너 당신 이런 말 어떻게 하느님한테 너 당신이 어디 그분께서라고 하든가 주님께서라 이게 다 바뀌었잖아요. 맞아 아무튼 이 얘기를 하고 그 세대에서. 넘어갑시다. 87년 대선.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찍은 사람 안 됐어요. 그 사실은 김대중 선생 같은 경우는 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활동을 못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정치 활동하다가 엄청 고생한 사람이 김영삼 씨였어요, 사실은. 이 시기에. 유월항쟁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요번 대선에는 김영삼이 나가고 다음에 김대중 씨가 나가는 게 도의적으로 맞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김대중 씨가 좀 더 진보적이고 김영삼 씨가 좀 덜 진보적이었어요. 보수적이진 않아요. 덜 진보적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운동권 입장에서는 비판적 지지다. 일단 김대중이다. 김영삼 양보해라. 이렇게 나간 거야.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또 논쟁이 벌어진 거야. 그거 가지고. 비판적 지지냐, 김영삼이냐, 누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가지고 막 갑론을 막 엄청 싸웠어요. 근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제들이 비판적 지지를 선언해 버렸어요. 뭐 한정희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딱 선언해 버리니까 원주라든가 이런 지방 경남권 이쪽에 있는 신부들이 이거 뭐야? 그거는 운동권을 분열시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은 김영삼을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교회 사제단이 분열돼요. 사제단이 분열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가요. 지금도 만나면 말을 해. 이 얘기를 해. 솔직히 김대중이 싫은 건 아닌데 네. 굳이 둘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당시에 후보 단일화잖아요. 맞아. 후보 단일화인데 누가 양보할 것이냐 했을 때 사실은 이건 도의적으로 한 번은 김대중 씨가 양보해야 되는 거다. 이게 있었거든.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을 지지했고 김대중한테 표를 던졌지만 단일화를 한다면 내 뜻은 그러하지만 도의적으로는 김영삼 씨가 나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물러서서 다음에 해도 되거든. 그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삐질 만한 사람이면은 먼저 시켜줘야 돼. 맞아. 네, 네. 그렇잖아. 맞아요. 한참 삐졌잖아요. 김영삼 씨가. 그래 운동권에서 그때 김영삼을 해줬으면 김영삼이 다음에 당연히 김대중 씨 해줘요. 호인이거든 김영삼은. 근데 속이 좁아 좀.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씨는 속이 좀 비교적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김대중 씨는 확실한 지지기반이 있으니까 김영삼 씨 이렇게 먼저 해주고 아래 사람들이 뭐. 그리고 내가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 문제 싹 해결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 김대중 씨 잘못일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씨를 지지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김영삼 씨가 나오는 게 맞았다. 우리 운동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래서 이제 대선 이것에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운동 자체가 쫙 쪼개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역량이 확 문제가 다운돼. 이게 우리 운동의 병폐다.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세계 성취 대회 이건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를 크게 했고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오셔서 광주도 방문을 하시고 광주 방문하셔서 화해를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전두환의 영접을 받고 광주 가서 화해를 얘기하는 바람에 열받았다. 이게 뭐냐? 전두환이 아니라 노태우구나. 군사동 배속 강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과하지도 않는데 무슨 용서냐? 그래가지고 그냥 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찌 되었거나 이 당시에 그 세계 성체 대회와 그 200주년 행사 이거로 인해서 카톨릭 신자들이 확 내. 근데 이 교황 방문으로 확 는 것도 있고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확 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80년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교회 안에 교세가 확장하는데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일정하게 진보성을 담보하는 층이에요. 중산층. 젊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그야말로 그냥 중산층이 되는 거야. 똑같아져요. 네. 그래서 90년대에 들어가면 교회의 중산층화가 교회의 큰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옛날에 그 87년 민주항쟁 때는 가서 막 싸웠지만 10년 후에 자기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됐는데 입장이 달라지는 거야. 민주화는 민주화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중산층화랑 상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게 돼.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교회를 그 당시에 신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성당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그 87년 민주항쟁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때가 고비예요. 사실 한국교회 입장. 왜냐면 87년이 되면 그 충계주교회인가 무슨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추계주교회이겠구나. 그 당시에 87년 그 민주항쟁을 이끌어온 주력군이 명청년도 있었지만 카톨릭 농민회 그 다음에 카톨릭 노동청년회 뭐 이런 카톨릭 대학생연합회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다 전국 단체예요. 그러니까 87년 추계주교회에서 전국 단체를 다 해체시켜버려요. 하고 싶으면 교구안에서만 해라. 전국 못한다. 그러니까 전국 커넥션은 없어요. 근데 이 시기가 뭐냐면 이 시기가 좀 지나면 뭐가 되냐면 교구마다 신학교를 만드는 시기랑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도 다 분리돼요. 네. 아 그때 만들어진. 전국에 어디 신부가 있는지 몰라요 이제. 네. 그러니까 신부도 따로, 평신도도 따로, 교구마다 다 하니까 교구 안에 딱 묶여 있으니까 교구장이 관리하기가 좋지. 너무 좋아. 옛날 전국단체였을 때는 내가 교구장에서 전국단체 말을 못해. 그렇잖아. 이거 전국단체인데. 그 전국본부에서 결정이 되면 이 교구에 있는 단체도 거기에 따라 움직여요. 교구장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끊어버리니까 내 그릇을 딱 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국단체가 하는 게 시국 문제라든가 이런 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도록 사실은 조직적으로 차단하는 효과. 그 다음에 카톨릭 농민회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 많았는데 신자 아닌 사람들은 교회 단체에 들어올 수 없다. 명문화. 이게 이제 87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후에 교회가 이게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87년 이후에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게 노동자 대투쟁이에요. 민주노조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울산, 뭐 현대 막
노동자 대파업 그때 이제 교회 안에 노동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파티마 성모 병원이라든가 교회 안에는 병원, 학교 이런데 노조들이 만들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방송 노조도 있었던 거야. 여기서 이제 그 카톨릭 신부들이 교회가 딜레마가 생겨요. 지오세를 지원하면서 노조를 지원할 때는 이거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교회 안에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이거 너무나 불편해. 그리고 애들이 문제가 많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 어떨 땐 막 가. 왜냐면 교회 단체라 그래서 다 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이. 그러니까 신부 말 안 들어. 가지고 그때 나온 말이 우리가 10년 이상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노동자들이 우리 발등을 찍는다. 이런 말이 나온 거야. 가지고 교회 기관에 노조 발붙이지 못하게. 이렇게 된 거야. 교회 조직도 독재라니까요. 가지고 그 당시에 저기 그 해안동 카톨릭 대학교에도 노조가 생겼어요. 노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노조를 만든 게 이제 거기서 보일러 고치는 분들하고 그 빨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식당 아줌마들.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겠다 그런 거야. 요즘으로 보면 일반 노조인데 그 노조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어요. 하니까 어느 신부가 딱 나와서 다 나가라. 사회규례에 따르면 이래서 교회에서 노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분들은 한 번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교회 너가 신자라면 거기서 일어나면 다 신자거든. 맞아요. 신학교니까. 네, 100%. 네가 신자인데 교회 가르침에 어긋난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반박을 못해. 왜? 아는 게 없잖아. 기반이 없으니까. 그 무산됐어요. 내가 그때 노동사목에 그때 내가 있었거든. 그때 내가 했던 게 교회 내 교회 기관 교회 사업체 노동조합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담당자들 노조 만들려고 했던 한 분 만났는데 그 조성만 열사 죽었을 때 그 영정 들고 가던 분이에요. 그 양반이.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노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아무튼 있었어요. 뭐 또 하나 얘기했다 까먹었다.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뭐 똑같아요. 일반. 지금도 노조는 없죠. 노조는 없지만 네.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가장 이런 얘기하면 근로기준법에 주교회의 같은 경우에 노동 조건이 꽤 좋아요. 주교회의 같은. 그리고 카톨릭계 병원들이 비교적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좋은 편이에요. 근데 그 주교회 같은 경우에 노조가 있어요 지금도. 이름만 노조. 처음에 노조 만들어가지고 하고 시작해가지고 이 노동 조건이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불만이 없어. 노조가 필요 없어 이제. 네. 노조 위원장도 있고 이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 하는 일이 없어 지금은. 그냥 이 명색만 있는 거야.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선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협의해서 신부랑 이렇게 다 해. 왜? 그거로도 충분히 좋아 조건이. 5시 땡 치면 집에 가고 얼마나 주 좋아. 5일째 완전히 다. 너무 좋아. 나도 얼마 전에 주교회 공지 떴더만 편집하고 취재 능력 있는 사람 뽑는다고.